엄마, 할머니 언제 버릴 거야? 그 말이 들리던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책을 넘기던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7살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했던 손자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쉿, 조금만 조용히 해. 여행 다녀오고 나면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 차가워서 제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그럼 100억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들은 제가 들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미 제 존재가 집안에서 사라진 것처럼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다 바치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거부하면?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들이 왜 최근 들어 제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고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 말하던 건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의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내 손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문장도 너무나 선명하게.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꿈속에서도 손자의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버릴 거야? 식은땀이 온몸에 배어 깼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티를 내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한마디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자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어제도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셨잖아.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대화를 숨죽여 들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멀쩡하다.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무섭도록 침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요즘 성격도 좀 변하신 것 같아서요. 걱정돼요.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마치 증거 하나 더 추가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김 여사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요? 아니, 며느리가 많이 걱정하던데 치매 검사 받아보신다고 하던데요. 순간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이용해 저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방에서 통화를 하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로 병원 예약했어. 건강검진이라 하고 모시고 가면 돼. 병원? 그 병원에서 그들이 말하는 증상만 믿고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온 집안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손자가 제 목숨보다 소중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도록 키운 집안이라면 저는 더 이상 그들 틈에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이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단단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손자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집안 공기가 어쩐지 전날과 달라진 듯 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슬쩍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죽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말하듯이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멀쩡하다. 속도 안 나쁘다. 그 순간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눈빛을 바꾸더니 금세 미소로 덮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챙겨 드셔야죠.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돋았습니다. 저를 돌보는 척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여. 좀 쉬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또 무슨 기록을 할지 모르니 그날은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요? 또 화내시잖아. 그 말은 제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단정이었습니다. 제가 한숨만 쉬어도 그녀는 그걸 곧바로 증상으로 적어 넣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하루 종일 무거웠던 숨이 한꺼번에 새어나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김 여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신다던데.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요? 며느님이 그러던데요. 병원도 예약하셨다면서. 그 말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동네 이웃들이 먼저 저의 상태를 알고 있다니. 제가 한숨을 쉬자 김 여사님은 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누가 제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노트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일상 관찰.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펼쳐보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월 3일 마이너스 아침에 약 복용 잊어버림. 10월 4일 마이너스 같은 질문 반복함. 10월 5일 마이너스 현관 위치 헷갈림. 10월 7일 마이너스 감정 기복심함.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을 잊은 적도 현관을 못 찾은 적도 없었는데 마치 있는 사실처럼 적혀 있었고 날짜도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원래 자리에 올려두고 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쉬었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제 얼굴을
아주 천천히 스캔하듯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상하진 않으시죠?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상해지길 바라는 사람의 질문처럼 저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믿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 하나하나를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 예약했지? 응,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진단 나오면 요양원 절차 바로 들어가자. 엄마 혼자 두는 거 위험해. 맞아. 그 전에 관찰 기록도 좀 더 채워야 해. 기록을 채우다. 저를 치매로 완성시키겠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문 뒤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찢어지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의심할까봐 걱정돼. 걱정 마. 지금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더 편하지. 그게 더 편하다. 저를 속이는 게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존재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부담, 골칫거리, 재산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을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나는 사라지겠구나. 누군가의 노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찮은 짐처럼 처리되는 인생. 그런 결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가오는 병원 검사가 그 결심을 실천할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병원까지 남은 일주일은 유난히 길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까지 모두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멸치 국물 끓는 소리, 냄비 뚜껑이 덜컥거리는 소리, 아들의 방에서 나는 핸드폰 진동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들은 그 순간을 증상이라고 적어둘 테니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세요. 혼자 다니기 위험해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그녀가 들을 거라 생각하며 억지로 조용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불편해도 웃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설명할 자유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잠시 현관 앞에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허리도 펴고 머리도 식힐 겸 그저 신발을 맞추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신발 정리했다. 그녀는 미묘하게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요즘 따라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셔서요. 불안하네요.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왜 증상이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을 할수록 나만 손해라는 걸 이미 며칠 동안 충분히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방에 돌아와 의자에 앉자 서랍 속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어린 손자. 그때만 해도 다들 웃고 있었고 저 역시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아들에게 믿음 하나만큼은 너무 많이 준 것. 그뿐이었는데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요? 그래, 잘 있다.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신다면서? 누가 그랬니? 준호가 엄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해서 치매 조기 검진 받아보면 좋다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딸마저 그쪽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난 멀쩡하다. 엄마 그래도 검사는 나쁠 게 없어요. 딱 한 번만 받아봐요. 딸이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갑자기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방을 헷갈려 하셔. 아까도 화장실 찾으시는데 좀 이상하더라. 저는 너무 놀라서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집 구조를 헷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방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러자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은 몰라요. 원래 그래요. 그 말이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증상표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추가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더니 얼굴을 돌려 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감정 기복도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감정 기복? 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참으려다 숨이 막혀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보다도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조용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에서 TV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병원에서 정상이라 하면 어떡해? 정상이라고 할 리 없어. 우리가 기록해둔 게 얼만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걱정 마. 의사들은 가족 말 제일 믿어. 관찰 기록이랑 이웃들 말만 맞춰두면 문제 없어. 수요일만 지나면 끝이야. 수요일? 그러니까 사흘 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 저는 문틈을 붙잡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끝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인생의 끝, 그리고 존엄의 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절망보다는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들은 저를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다루고 있었고 그 오만함이 저를 깨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나는 아직 나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새벽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당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아래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떨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 계획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될 것 같은 묘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병원을 이틀 앞둔 월요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들었던 아들 부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가 내 하루를 기록하듯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아들 방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조차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자 며느리가 죽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죽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녀의 말은 지나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저는 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괜찮다. 밥이나 줘. 순간 며느리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다가 곧 자세를 고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뭐 알겠어요. 그 웃음 속에는 저를 판단하는 기색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들도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입맛도 없고 피곤해 보이니까 죽이 나을 텐데. 저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멀쩡하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셋이 앉아 있지만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여보, 감정 기복도 계속 심해지고 있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둘 사이의 공감대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 끼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장 좀 보고 올게요.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계세요. 저를 혼자 두는 걸 위험하다 말하는 사람이 정작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제 가슴 한쪽에서 움츠리고 있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은 제 손을 따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하나씩 살폈습니다. 요양원 비교표, 병원 진술용 준비 문서,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계획표, 문장들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기억력 저하 지속, 집 구조 헷갈리는 모습 여러 번, 감정 기복 심함.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들은 의사 앞에서 제가 아무 말하지 못하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수요일 진단 후 재산 정리 논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절로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이 문서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 숨겨둔 작은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싶어 미리 적어둔 글귀였습니다. 가족이 거짓으로 치매 증상 만들어 요양원 보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그 메모지를 다시 가슴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요일만 잘 넘기면 돼. 그래. 이제 어머니도 지쳐 보여. 금방 진단 나올 거야. 그들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그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꼭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수요일 오전 11시. 나는 치매 환자 김영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방에 들어와 옷장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일을 한다던 아이. 그 번호 하나가 내가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줄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잠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면 나는 사라진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겨야만 한다는 결심이 몸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수요일 그들의 계획은 결코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수요일 아침 창밖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는데도 마음속은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답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몇 날 며칠 동안 속삭이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만 넘기면 끝이야. 병원에서 확실하게 판정만 나오면 바로 진행하자. 그 말들은 무심한 대화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정리하기 위한 냉혹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 손등에 돋아나는 소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죠? 병원 가야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심하게 들리지만 어딘가 들뜬 기운이 섞여 있는 목소리. 그 들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준비됐다. 천천히 대답하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증상 기록 일지와 이웃에게 부탁해서 받아냈다는 증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빨리 검사받고 결과만 알면 돼요.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아픈 사람인 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듯 말하는 모습이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증상을 읊으며 어떻게 말할지 아들과 리허설을 하더군요. 어제도 같은 말을 5번이나 하셨다고 진료실에서 말해야 해. 뭔가 반박하면 바로 내가 이야기를 이어갈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을 버렸구나. 그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재빨리 접수를 하고 며느리는 준비한 일지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해지셨어요. 여기 기록한 것처럼요. 진료실 문이 열렸고 의사는 저를 보며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지난주 검사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죠. 의사의 말투는 침착했고 그 침착함이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3년 11월 23일입니다. 한국의 수도는요? 서울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제 대답은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 일지 보시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지를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일지를 훑어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와 너무 다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며칠을 준비하며 접어둔 쪽지를 슬며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주었고 그 안에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가족이 거짓으로 치매를 만들고 요양원 보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자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까?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다 들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르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공포를 단숨에 녹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상 소견서를 직접 작성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진료 일정도 가족 없이 홀로 오도록 따로 잡아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요일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졌음을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었겠죠.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와 파일 속에서 평생 모은 재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문서, 예금, 적금, 보험, 투자 자산, 퇴직 후 안전하게 관리해둔 현금 흐름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니 총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엔 자랑스러웠던 그 숫자가 이제는 내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내가 치매 환자가 될 뻔했구나. 슬픔보다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 뒤에 조용하고도 깊은 결심이 따라왔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 내가 쓰러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내려놓자. 다음 날 저는 노년복지센터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보호 조치와 자산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상담사의 말은 긴 터널 끝에서 처음 본 빛과 같았습니다. 집은 바로 매물로 올랐고 며칠 안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어떤 가족도 개입할 틈이 없도록 서류 절차는 모두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남은 100억 중 노년을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도움받았던 재단, 저와 같은 노인들을 돕는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센터들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 돈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해안가 마을의 임대주택으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 냄새가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공간,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집.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얻은 내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만 풀어놓고 작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겠구나. 그러고는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100억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이제 저는 돈이 아닌 나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필요한 선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누구의 계획도 아닌 오롯이 내 선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